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국힘 지지율의 추이가 좀 심상치 않죠. 예, 확실하게 그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윤 대통령이나 혹은 국힘이 뭐 완벽하다 혹은 뭐 더 비판할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들을 견제하는 거 잘하고 기본적인 그 동맹이나 여러 가지 물꼬를 잘 튼 부분이 있다. 경제 잘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양상을 보면 제가 그냥 저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선거 와중이라 비판하는 상대방을 꼭 집어서 얘기하면 특히 이게 이제 뭐 좀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 아무튼 저들이 지금 비명을 좀 지르고 있죠. 많이 지르고 있습니다. 그 왜 비명 지르는가? 근데 그 이유를 파보면 굉장히 심각한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나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국힘 지지율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37%까지 올라가서 이제 민주당을 엎었고요. 국힘이 또 윤 대통령은 20%, 29%, 28%까지 내려갔다가 33%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윤 대통령이나 국힘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가 짜게 나오는 이제 갤럽 기준이죠.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이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대통령한테는 또 국힘한테는 이 숨은 도우미가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먼저 푸틴이 도와주죠. 저는 이걸 러시아에서 로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렇게 이제 김정은과 같이 짝짝꿍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그 북한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얘기를 하니까 저게 안보 위협이 되죠. 안보 위협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저들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윤통이나 국힘을 지지할까요? 예, 명확한 거죠. 네, 푸틴 선생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숨은 도우미입니다. 예, 두 번째 숨은 도우미는 무려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입만 뻥끗하면 대만을 집어먹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만에서 저렇게 애써서 대통령까지 뽑아놨는데 이걸 뭐 그 영공까지 그러니까 중간선을 넘어서 거의 영공까지 막 이제 전투기가 날아 들어가려 그러고 대만을 포위하는 그런 이제 그 해군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고 대만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아주 엄청난 안보 위협이죠. 그럼 이런 안보 위협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예, 윤통과 국힘에 유리합니다. 이제 윤통 국힘의 세 번째 도우미는 다름 아닌 평양입니다. 예, 저는 뭐 김정은이라고 쓰지만 평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바지 사장인지 진짜 사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바지 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풍이죠. 예. 이게 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셀 수도 없이 설사동 갈기듯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사람들이 느낄 때 과연 저들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윤통이나 국힘을 지지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 도우미는 바로 김정은이라고 쓰고 평양이라고 읽는 그 존재들입니다. 예, 마지막 도우미는 또 이게 트럼프도 또 도우미 같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가 저는 읽기 때 참 괜찮았었는데 반중 물꼬를 텄잖아요. 전 트럼프한테 인정하는 게 두 개거든요. 반중 물꼬를 텄다. 그리고 그 되도 않는 그 육자회담 걷어치우게 만들었다. 제가 두 개를 인정을 하는데 그건 뭐 벌써 이제 몇 년 전이에요. 2016년이니까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니까 6년 전 일 아닙니까? 6년이면 강산이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6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반중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좀 더 확실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고립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 우크라이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만 침공당하면 개입해서 방어한다. 이렇게 공개 표방하는 바이든의 말은 바보 같은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극언을 하니까 야,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행태에 의해서 안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원할까요? 당연히 국힘 윤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푸틴, 시진핑, 또 평양
트럼프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이게 다 월드 클래스 월클급의 인사들인데 예, 김정은도 여기 월클급에 들어가죠. 외신에 자주 나옵니다. 백모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월클급 인사들이 전부 안보 위협에 기여를 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안보 위협을 느낀 그러한 유권자들이 윤통 국힘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바람. 네. 자, 바람이 불어도 돛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죠. 예, 돛은 누가 달았냐?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윤통이 달았습니다. 이제 동맹을 강화했죠. 그래서 한미 핵동맹. 이게 작년 4월 워싱턴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이제 MD 실시간 연동 구현. 이 연동이 실제로 실현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한 1년 준비해가지고. 또 우크라 우회 지원 155mm 포탄이 미국에 대여하는 형태로 해서 30만 발인가 40만 발이 갔죠. 그래서 전선이 형성된 거죠. 한미일 삼국 체제가 형성이 됐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그래 잘하는 거다. 그거는 잘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좌빨들은 윤통이 겁없이 국민을 전쟁 혹은 러시아와의 긴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백만 명 이상이 매년 해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각이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서방의 일원으로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거기다 K무기도 수출되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붙고 야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옆에 치여갖고 쭈그러져서 있을 줄 아냐. 이제 좀 할 말 좀 하고 할 행동 좀 하고 살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이 구도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총선은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반전체주의, 전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확대 강화되는 캠페인입니다. 다시 한번 국힘 의원들한테 말합니다. 유세할 때는 국힘 후보들한테 유세할 때는 이런 얘기해도 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가슴속 깊이는 이번 4월 총선이 국민들이 잘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반중, 반전체주의, 반평양 이 전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선이야말로 반중, 반북, 반평양, 반전체주의 전선 이거야말로 정말 실존적 근본적 전선이죠. 이거보다 더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전선이 있을 수가 없죠. 칼 슈미트라고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전선을 긋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와 상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다 이랬어요. 뭐 그걸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갈라치기죠. 정치의 근본은 갈라치기예요. 정치의 근본은 아이덴티티 게임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문제는 그 정체성, 그 갈라치기의 전선을 그은 그 선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좌빨 애들이 긋는 전선은 뭐예요? 김건희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걸로 전선을 그으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무슨 파업을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 이러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그런 게 아니라 야 전체주의 지지해 안 지지해 푸틴 지지해 안 지지해 중국의 저런 해괴망측한 행태 지지해 안 지지해 평양을 지지해 안 지지해 이거야말로 가장 실존적 근본적 전선이죠. 그리고 이것이 윤통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저는 윤통의 예를 들어 다른 것들 뭐 김행희를 뭐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든지 지금 그 꼴보기 싫은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에 뒀다든지 이런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 두 가지 최소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안보 통일에 대해서 굳건했다. 이 전선 제대로 걷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를 굉장히 견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두 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윤 정부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 전선 반중, 반러, 반전체주의 전선을 확실히 걷습니다. 그래서 동맹이냐 종중이냐 서방이냐 푸틴이냐 힘을 통한 평화냐 아니면 비굴한 평화냐 자유민주냐 전체주의냐 이런 용어들을 썼잖아요. 연설할 때 보면. 담화할 때 전체주의라는 용어도 많이 썼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한 윤석열이라는 한국의 대통령 혼자 그은 전선이 아니라 미국 유럽의 움직임하고 100% 싱크를 보이고 있죠.
미국, 유럽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 방향으로 전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참 국제 무대에서 잘 논다. 맞아. 우리가 서방의 일원으로서 저렇게 당당해져야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2023년 워싱턴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영구 분단에서 북한 자유화로 바뀌었든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밑바탕에 깔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저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바로 이 영구 분단이냐 북한 자유화냐에 대한 국민적 그 암묵적 동의예요. 그 선택에 대한.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숨은 공시는 경제죠. 경제가 개판 나면 배가 고프고 힘든데 생각하기도 싫고 다 환멸스러운 거죠. 제가 근데 아마도 2023년 말 2024년쯤 되면 경제가 전쟁 전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작년 여름 정도부터 했었죠. 다행히 저의 그런 터무니없는 낙관적인 얘기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년 전에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죠. 2024년 올해는 이제 그 설 연휴가 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출이 좀 빠졌다 그러는데 작년 대비 조업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조업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월 대비해서 작년 2월 대비해서 9.9% 약 10% 증가했습니다. 2023년 1년 전에 2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그 15.5일이었습니다. 조업 일수가.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2월 1일에서 20일까지를 보면 조업 일수가 1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업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쟁 전 수준 달러 기준입니다. 회복 추세가 뚜렷합니다. 2월 전체 수출은 2023년 수출과 유사하거나 좀 못 미칠 겁니다. 원래 이제 수출이 그 하반기에 그 달의 말에 걸려서 20일 이렇게 수출 통계가 관세청 통계가 이제 10일을 마감치고 20일 마감치고 월말 마감치는데 20일 마감칠 때까지는 적자였다가 월말 마감치면 확 흑자로 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적자가 한 10억 달러, 12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2월 마감, 월말 마감치면 2월 전체로 보면 흑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지금 작년보다 좀 떨어져 있는데 규모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매일 일별 조업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0%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월말까지 가고 나면은 2023년 그 2월 달 501억 달러에 육박하거나 뭐 좀 넘어서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흑자 규모입니다. GDP는 수출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흑자에서 결정됩니다. 2023년 적자는 물론 넘어서고 2023년에 적자 많이 났어요. 2월 달에. 올해 2월 달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 흑자 폭이 어느 정도냐. 전쟁 전 2022년 2월에 흑자 폭보다 클 거라고 봅니다. 전쟁 전, 사실은 전쟁이 2월 20일 날 터졌지만 이미 뭐 물량 그 주문은 다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게 전쟁 전 숫자거든요. 2월만 해도. 2022년 2월에 수출이 539억 달러였고 흑자가 8.4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은 수출이 약 500억 달러거나 그거보다 좀 약간 넘거나 부족하거나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흑자가 지금 우리가 20일까지가 12억 달러 적자기 때문에 너끈하게 15억 달러 흑자 정도까지 갈 겁니다.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숨을 좀 돌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유 있고 냉철하게 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숨은 공신이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가 이제 설 연휴 탓에 수출이 명목상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어서 8% 감소한 와중에 반도체는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반도체가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계속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쟤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쟤들이 지금 상태가 뭐냐면, 저들의 상태가 뭐냐면, 땡땡땡. 제가 땡땡땡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라, 이게 원래 인터넷상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문자로 이걸 안내하는 걸 보내거든요. 제가 문자로 대량으로 안내하는 거 보냈다가 교육감 선거 때 이제 고백을 처음으로 합니다. 어느 못돼 먹은 후보 측에서 저를 고소를 해서, 예, 벌금만,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이에요. 감옥 갈 뻔했어요. 선거법으로 400만 원 벌금 안 나옵니다. 보통 감옥 보내지 차라리. 당선 무효될 때 보면 보통 120만 원, 150만 원 벌금 갖고 당선 무효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야, 선거법 벌금 400만 원 찍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감옥 안 가보려고, 예, 아주 유능한 또 변호사를 이제 썼는데, 잘 아는 사람이지만 차마 그냥 얼굴로 이렇게 생갈 수가 없어서 무려 1,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그 못돼 먹은 어떤 후보 진영이 움직였다고 보는데, 그 진영 때문에 교육감 선거 때 그 상대 진영 때문에 제가 거의 2천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없는 돈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걸린 게 뭐냐면, 이 유튜브를 그거를 안내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무슨 일이든 떠들어도 돼. 제가 혹시 오늘 하는 거를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량으로 아는 사람한테 뿌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제가 뭐 흥이 나면 하루에 한 10,000통 가까이 뿌리거든요. 어떨 땐. 예, 그래서 그 유튜브를 그렇게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정당의 이름 비판을 할 때는 또 특정 후보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튼 저들 진영에서 보면 땡땡땡 너만 방탄하냐? 나도 방탄 좀 하자. 함량 100% 방탄이 안 되면 함량 15% 방탄이라도 하겠다. 함량 100% 방탄은 진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거고요. 함량 15%는 국회의원의 선거에선 떨어졌지만 그래도 15% 이상 나와서 선거비 보전 100% 받고 15% 이상 나오면 선거비 보전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역사회에서 혹은 정계에서 저거 다크호스야, 썸바디야 라고 그 정도까지는 가야겠다 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대가리 막 치고 그냥 막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방탄이란 뭐냐? 예, 세상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독일 뉴렌베르그 전범 재판이죠. 예, 이 세상이 바뀌면 감옥에 갑니다. 예,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세르비아의 학살자 밀로셰비치의 재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동경에서 열렸던 토쿄에서 열렸던 극동아시아 전범 재판이 있었죠. 세상 바뀌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그러한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배지를 달고 있냐 안 달고 있냐. 내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으로서 다크호스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들은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보다 쟤들이 훨씬 더 군사지정학에 예민합니다. 쟤들은 군사지정학 책을 갖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군사지정학 책으로 베스트셀러 만든 게 누구예요? 저희들이 스승으로 섬기는 리영희. 좌빨의 관점에서 본 군사지정학 책이죠. 그래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쟤들 그렇게 느껴요. 그걸 절감하고 있어요. 이걸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절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실해지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거나 혹은 지역구 15%는 해야 된다. 그거 둘 다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는 듣보잡으로 전략해서 나중에 세상 좀 바뀔 때, 더 바뀔 때 쇠고랑 차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쟤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보기에는 저거 공천 그거 교통정리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대가리 박치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격려의 말씀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거는 이제 서방, 미국, 우리도 서방의 일원이지만 서방은 제도에 관한 구분이지 지리에 관한 구분은 아닙니다. 유럽 그러면 지리에 대한 구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를 생각하면 알아요. 러시아는 우랄 산맥 서쪽, 유럽 쪽이 러시아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 국가는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니까. 한국은 지리적으로 유럽 국가가 아니지만 한국은 서방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유럽 국가가 아니지만 서방 국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서방과 한국 사이의 관계, 이것에 의해서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깊게 규정돼 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쫙 구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77년 만에. 77년 만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영구 분단에서 북한 자유화로 이행을 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승만 일기, 이거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식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를 봤냐. 한반도 뭘 알아요. 미국이 잘 모르죠. 영어로 말해서 highly opportunistic. 그러니까 되는 대로 실용주의예요. 기회가 왔네. 잡아야지. 일제가 발악을 했기 때문에 45년도 2월 달에 루스벨트가 스탈린을 얄타에서 만났을 때, 야, 한반도 그냥 통째로 다 가져. 그 대신에 니들이 중국에 있는 관동군, 육군 좀 책임져라. 우리 해보니까 오키나와 하나 먹는데 2만 명 가까이 죽더라. 쟤들 너무 발악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 통째로 포기했어요. 45년도 2월에 루스벨트가. 그러다가 원폭을 던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지. 근데 이미 8월 9일부터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분단한 거죠. 어쩌다 분단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분단국이에요. 45년도 8월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어쩌다 분단된 이 남쪽 절반에서 국가를 만들고 뭔가 삶의 터전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아무 블루프린트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야. 되는 대로. 나도 몰라. 한반도 정책이 뭔지 나도 몰라. 거기다 국무부에는 알저히스 같은 공산당 간첩들이 줄줄이 박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상대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몸싸움이었는데 처음에 아예 우리 단독 정부 수립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이 냉전으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46년도 2월 달에 모스크바에 근무하는 미 국무부의 브레인, 예, 조지 캐넌이 롱 텔레그램이라는 문서를 전보로, 비밀로 암호화된 전보로 미국에 보내죠. 그걸 이제 냉전의 시초로 잡거든요. 그거를 캐치를 하죠. 미 국무부 입장이 바뀌고 있다. 예, 우남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우남이 46년도 6월 달에 단독정부 수립을 선언을 합니다. 정읍에서. 4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거는 국무부의 아주 워싱턴의 아주 브레인들의 상태고, 여기 지금 뭐 군정,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국무부 따까리들, 이런 애들은 또 다르니까 엄청나게 갈등하는 거지. 엄청나게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속에 가까스로 건국이 되는 게 48년 8월입니다. 그러면 건국을 미국이 동의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한반도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있었냐? 없어요. 한반도 정책?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정책이에요. 미국의 나태 사례? 이거 딱 그거 보면 압니다. 돈. 일본 화폐가 이제 일제 때 사용됐죠. 그게 조선은행권하고 그 다음에 그 동경은행권입니다. 둘 다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련 군표로 다 이 화폐들을 걷어들였어요. 그럼 북한에는 통화는 소련 군표로 되고 있고 강제적으로 다 걷어들인 거예요. 못 쓰게 하고. 통화는 소련 군표로 돼 있고 그거 조선은행권하고 동경은행권을 갖고 있죠. 소련 군정청은.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엔 플라스틱이나 비닐백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름 먹인 종이에다가 딱 싸갖고 바리바리 싸서 저기다가 넣어서 드럼통에 넣어서 드럼통 뚜껑 덮고 또 그거 바깥에
해서 바리바리 싸갖고 전부 남쪽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전국에 남로당을 하면 돈을 벌어요. 엄청 벌어요. 돈 또 고른 사람들 남로당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미 군정청에선 그런 일을 안 했어. 그럼 우린 뭘 했냐? 조선은행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쓰던 그거 가지고 계속 돈 찍는 거야, 필요하면.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거는 50년 6월 전쟁 직전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그 전에 위안이에요, 위안. 이런 일제시대 돈 그냥 쓰인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환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화폐를 발행해서 그거를 강제 환교환을 시킨 게 전쟁 중인 52년입니다. 그러면 강제 환교환이 되기 전까지는 북에서 갖고 있는 동경은행권, 조선은행권을 드럼통 속에 넣어갖고 남쪽으로 빼주면은 남로당에 대해서 무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예가 그겁니다. 그러면 야 북에서는 군표로 소련 군표로 바꾼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여기 애들한테 그냥 막 그 자금 밀어주는데 거기다 그 자금도 부족하다고 정판사 사건에서 위조 지폐까지 찍는 판인데 야 그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 군정 군표 발행해서 그거 안 한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은 아예 달러로 쓰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50년에서 53년은요. 이게 이제 불꽃에 의한 축복이거든요. 제 용어가 아니라 Baptism by Fire라고 6.25 전쟁 끝난 다음에 CIA 보고서 제목이 그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때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죠. UNC. 지금까지도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진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한국에는 전방사령부가 있고 일본에 후방사령부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마법의 깃발이 돼서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쟁을 우리가 씩씩하게 우리 선배 세대들이 용감하게 치러내면서 피로 다져진 현대의 국민이 형성된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내 나라를 지켰다가 되니까 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로 다져진 서방 가치 및 서방 동맹이 사실상 이때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한국인한테 전투 코드가 내장되는 겁니다.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 그 다음엔 이제 53년서부터 61년까지인데 그중에 특히 53년, 54년이 우남이 거의 목숨을 걸은 해예요. 이게 우리 한미 동맹이 예사롭지 않은 동맹입니다. 미군 주둔을 못 박은 양자 상호 방위를 강요한 세계 최초의 동맹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는 세계 유일 동맹입니다. 미국이 원래 양자 동맹을 잘 맺지 않습니다. 미국이 맺어놓은 양자 동맹은 영국, 필리핀, 한국 정도, 한국, 일본인데 일본은 방위 동맹이 아니라 안보 동맹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책임져 줄 테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다. 그거지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영국은 제가 거듭 말씀을 했지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군사 용도의 원자력 기술 제공에 관한 협정이에요.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필리핀과 한국인데 양자간 방위 조약으로는 필리핀에는 군사 주둔이 못 박혀 있질 않아요. 한국만 군사 주둔이 못 박혀 있는 양자 상위 방위 조약이에요. 상호 방위가 어떤 거냐면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미국이 태평양 사이드에서 공격받을 때는 한국이 출병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서양 사이드에서 공격받는 건 우리가 출병할 힘이 없지만 태평양 사이드에서 공격받을 땐 한국이 출병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푸틴이 빡쳐갖고 미국의 시애틀을 공격했다. 미국의 앵커리지를 공격했다. 그러면 출병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혹은 뭐 중국이 빡쳐가지고 괌을 공격했다. 우리 출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야.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가짜 났겠어요. 가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어려운 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이 침공당하면 출동하겠다는데, 오케이, 그럼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까지냐? 야, 쟤들이 말이야, 저기 어디 해주 그 앞에 해주항 점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영토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 그걸 수복하겠다고 북한군이 들어오면,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받은 걸로 해석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 상원에서 부랴부랴 말하자면 그 understanding, 그러니까 양해 사항이라는 그 밑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때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때 대한민국의 영토라 하면 뭐 미국이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실효적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뭐 이런 의미의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그때 부랴부랴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맺은 다음에 이제 대만이랑 맺게 되는데 대만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고스란히 복사붙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양해 그 항목이 대만에는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대만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군 주둔이 못 박혀 있어요. 그게 대만은 6조에 못 박혀 있고요. 우린 4조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많이 갖다가 썼어요. 대만 쪽에. 그러나 대만은 1980년에 못돼 먹은 카터가 그 79년 말일 거예요. 그 저게 뭐야 그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대만과의 조약을 파기해 버렸죠. 그래서 의회의 비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해서 미 대법원에 그 재판을 걸었는데 몇 명이 미 대법원에서 이거는 통치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네. 법원 얘기는 뭐냐면 그 살려내려면 다시 의회가 움직여서 살려내라 그 소리죠. 네. 그 법원이 그런데 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듯이 이제 이 우남이 미국한테 강요해서 이게 미국 굉장히 기분 나빠한 조약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인정을 했지만 미국 정치인이나 국무부 이쪽에서는 펄쩍펄쩍 뛰었다고 이 조약 때문에. 네. 그 강요해서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어떤 두려움이 깔려 있냐면은 야, 한국이 이거 사고 쳐갖고 말이야.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불씨가 되지 않을까? 야, 한국이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쩌다 동맹이라니까요. 어쩌다 동맹이에요. 어쩌다 동맹. 우남 이승만한테 완전히 그 목 졸리게 팔꺾기 당해갖고 그냥 서명한 거 이게 말하자면. 물론 이런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그때 강력하게 찬성해 준 국무부의 덜레스라든지 혹은 저 양반이 아마 덜레스일 거예요. 혹은 이제 그 아주 강골이죠. 예, 덜레스라든지 혹은 뭐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뭐 여러 그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공화당 그 아이크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이런 아주 골 때리는 고립주의자들이거든.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런 그 권력 핵심에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2021년까지 미사일 지침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강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한테 1980년대인가 우리한테 기초적인 미사일 기술을 가르쳐 줄 때 앞으로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말을 듣는다. 그 탄도 무게나 사거리에 관해서 그게 이제 미사일 지침이 된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족쇄를 풀어준 거는 2021년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뭐 한 1000km씩 가는 전략성 토마호크 우리한테 안 주죠. 안 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략성 공중발사 뭐 1000km를 가는 공중발사 장공지 장거리 공대지 1000km를 가는 공중발사 공대함 그 다음에 한 300km 초음속으로 달리는 공중발사 공대방 레이더 사냥 예. 방공망 예. 이런 것들 우리한테 안 팔 거예요. 이제 미국이 팔 때 조심해서 파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추고서 한국이 사고 쳐서 미국이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중국과의 아주 심각한 군사 충돌로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한국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또 중국이랑 뭐 싸우면 싸우지 이런 식의 미국의 그 입장이 이제 강해져 가니까 이제 다 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 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어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성비 따지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면 뭐 반값, 반의 반값이면 하겠네. 아, 됐어, 아저씨. 그냥 개발해서 갈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주문해서 기다리나 개발하나 뭐 한 1, 2년밖에 차이 없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런 두려움, 원초적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미동맹 안에는 어떤 원초적인 그런 긴장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드러나냐. 1954년에 우남 이승만이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갔을 때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하죠. 그때 우남 이승만이 미국한테 그럽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나의 속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자락 깔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하셔. 그러면 한국과 대만이 육군을 내서 지금 중국, 공산중국을 수복합시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도라이 같은 연설이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중국과의 극단적인 대립까지 염두에 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한미동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남 때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굉장히 내내 긴장을 했었고 특히 한미동맹을 체결하던 53년, 54년에는 거의 목숨 내놓은 긴장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우남 이승만을 쿠데타를 통해서 제거할 걸 검토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땠냐? 1기 61년에서 71년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우리랑 지금 비슷합니다. 미국이 61년에서 71년이 글로벌 반공 캠페인을 펼칠 때예요. 그 쿠바 그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저 공산 세력에 뻗어나오는 걸 다 말아갖고 그냥 다 문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한국의 잠재적 전투성하고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거라. 여기는 6.25란 전쟁을 통해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라 그러면 전체주의라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 중국이라 그러면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래서 그때 잘 맞았지. 또 미국이 그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유도를 해냈죠. 그러면서 개발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무슨 이제 막 뭐 완구 만들고 봉제하고 뭐 가발 만들고 눈썹 만들고 이럴 때요. 지금 미얀마 북부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예요. 그거 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그때는 이제 WTO가 없으니까 국가별로 쿼터를 배정할 때 우리한테 관대하게 배정을 해줬어요. 피혁, 봉제, 가발, 뭐 완구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공업 기반 경공업 수출액을 많이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2기는 뭐냐면은 이게 72년에서부터 76년까지죠. 76년. 그러니까 이제 그 닉슨과 이제 그 포드 때인데. 이때 이제 미국은 이제 움츠러들 때죠. 움츠러들어 가지고 미중 화해를 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중국이 6.25 때 300만 명을 보낸 나라인데 우리는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국가 존망의 말하자면은 실존적 위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상태에서 유신을 택하죠. 그런데 유신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73년에 용키프르 전쟁이 터지죠. 북한이 참전합니다. 이게 제4차 중동전쟁인데 그러면서 제1차 오일 쇼크가 그때 와요. 너희 말이야 서방 말이야 우리한테 석유 사서 쓰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 석유 빗장 걸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나 그때 이제 유신 동원 체제가 돼 있고 이래서 이걸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제 정부 주도 투자 중심 모델이죠. 이걸 나중에 성장 노선이라고 부르는데 초고속 질주를 하죠. 인프라, 제철, 중화학공업 차례로 다 성공을 하죠. 그때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3기가 뭐냐면 이제 77년 카터 때죠. 77년에서 80년까지인데
카터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이 강했어요. 뭐 유신 같은 거에서 독재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대감이 강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란 혁명 때 뭐 손 제대로 못 쓰고 이란 다 내주고 지금 이란이 적골되는데 그게 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 혁명 나고 나서 제2차 오일 쇼크 터지거든요. 이러면서 실제로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터 오일 쇼크에 의한 파국 속에 박 대통령 때 미래를 위한 준비된 씨앗이 2개가 마지막에 더 생깁니다.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78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경제 투명성이 극대화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돼야 시장 경제로 갈 때 굉장히 체질이 강화되거든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도입의 그 순서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 다 포함해서 5위 안에 들걸요. 순위가. 일본이 우리보다 늦으니까 굉장히 빨리 도입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 모델을 박 대통령이 죽는 해 초에, 그럼 저는 1월 달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국가가 쓰는 모델이죠. 정부주도 투자중심 모델. 지금 중국 공산당 이걸 극단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79년도 초 중국 경제 수준으로 보면 1990년대 초 그때 우리는 이미 시장주도 수요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박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의 그 신현악 그 부총리, 그 밑에 강경식의 후배인 김재익, 이런 사람들, 그 브레인들의 얘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시장주도 수요중심 모델로 갑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시장주도 소비중심이라 그러는데 우리같이 수출경제에서는 소비라 그러면 국내 소비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경제 모델에서는 그게 국내 수요든 해외 수요든 가리지 않고 수요 중심으로 가겠다가 되니까 그냥 소비 중심으로 표현하기가 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백모가 만든 말입니다. 시장주도 수요 중심. 예, 참 그렇죠. 이게 박 대통령 죽기 직전에 왔던 카터죠. 뭐 다리 하나 지금 글에 가려져 있지만 저 왼다리 오른 무릎에 올려가지고 저 개다리 떨면서 참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고, 박 대통령 얼굴에는 참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덮여 있고, 전 그렇습니다. 예.